낡고 허름한 도시에 한 교통이 회색빛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숨겨진 오래된 공원이 있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시들어가는 나무들과 녹슨 놀이기구들이 쓸쓸함을 더하는 곳이 되었다. 12살 이지은에게 이 공원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었다.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지은은 이 공원 벤치에 앉아 부모님과 함께했던 희미한 기억들을 되새기곤 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라진 듯한 무채색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지은의 마음은 깊은 슬픔과 함께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알 수 없는 의문으로 가득했다. 어른들은 그저 사고라고 했지만 지은의 어린 가슴은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없다. 지은은 늘 그렸듯이 학교에서 받은 샌드위치를 들고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한입 배운 물려는 순간 그녀의 시선은 공원 가장자리에 있는 숲속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덩치 큰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털은 온통 회색 빛이었고 방상한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개의 눈은 굶주림과 함께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인간의 그곳처럼 지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샌드위치를 든 손을 멈췄다. 주변 사람들은 늘 길을 잃은 개나 고양이에게는 함부로 다가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 저렇게 덩치 큰 개는 더욱 위험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개의 슬픈 눈빛에 이끌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개의 앞으로 다가갔다. 개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은을 노려보았다. 낮은 응요롱거리는 소리가 녀석의 목에서 새어났다. 괜찮아, 난 널 해치지 않아.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한 조각 베운 물려던 샌드위치를 개의 코앞으로 내밀었다. 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코를 킁킁 코렸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갈망이 비쳤다. 지은은 샌드위치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개는 냄새를 맡더니 이내 굶주린 듯 샌드위치를 개걸스럽게 먹어 치웠다. 녀석이 샌드위치를 다 먹자 지은은 다시 벤치에 앉아 녀석을 바라보았다. 개는 지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경계심이 아닌 알 수 없는 감사의 빛을 띠고 있었다. 매우도 많이 힘들었구나. 지은은 개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계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외로움과 슬픔을 느꼈다. 그 순간 개는 갑자기 지은에게 다가오더니 그녀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비벼다 거친 털의 감촉이 지은의 손바닥에 생생하게 느껴졌다. 녀석의 따뜻한 천이 지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희미한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은 지은의 손길에 만족한 듯 눈을 감았다. 그대였다. 공원 입구에서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촬영하고 있었다. 남자의 눈은 날카로웠고 그의 행동은 어딘가 수상해 보였다. 남자는 지은과 개를 보더니 이내 카메라 렌즈를 그들에게 향했다.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개는 남자를 향해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남자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꼬마 아가씨, 거기 그 개 길들여진 개가 아닌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경우가 담겨 있는 듯 했다. 지은은 개를 감싸듯 자신의 몸을 숙였다. 괜찮아요. 이 개는 절 해치지 않아요. 남자는 지은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개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신문사 기자인데 공원에 대해 취재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혹시 이 개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이 주변에서 꽤 오랫동안 떠도든 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 처음 봤어요. 강민호 기자는 지은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다. 그는 개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떠도든 유기견이 아님을 직감했다.
강민호는 공원 주변의 재개발 소식과 함께 최근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문의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특히 며칠 전부터 마을 주변에서 특수한 훈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개들이 실종되고 있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해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기울고 공원에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강민호 기자는 공원 곳곳을 사진으로 찍으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지은은 개와 함께 벤치에 앉아 강민호를 주시했다. 개는 강민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개는 마치에 강민호에게서 어떤 위험한 기운을 감지하는 듯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네. 강민호 기자는 지은에게 짧게 인사하고 공원 밖으로 나갔다. 강민호가 사라지자 개는 다시 지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지은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개에 대한 알 수 없는 애착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이 계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아픔을 느꼈고 동시에 어떤 묘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직감했다. 내일도 올게. 그땐까지 여기서 기다려줄 수 있니? 지은은 개를 보며 속삭였다. 개는 대답하듯 지은의 손을 닿았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계획에 가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와 교감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개는 그녀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했다. 지은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종벌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내일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내일 그 개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알 수 없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오늘 그녀가 내민 샌드위치 한 조각이 그리고 그 개와의 짧은 만남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한 운명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그녀는 단지 외로운 계획에 따뜻한 마음을 내밀었을 뿐이었지만 그 작은 행동에 수면 아래 잠들어 있던 거대한 비밀을 깨우는 파장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일어나. 침지은은 학교에 가기 전 공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다. 벤치에 도착하자 어제 만났던 그 개가 벤치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개는 지은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작게 으르렁거렸다. 지은은 활짝 웃으며 개에게 다가갔다. 어제 남겨두었던 샌드위치 조각을 녀석에게 건네자 개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먹었다. 개가 샌드위치를 다 먹자 녀석은 지은의 발치에 무언가를 내려놓았다. 지은이 고개를 숙이자 그것은 낡고 녹슨 은색 목걸이였다. 목걸이 펜던트에는 늑대가 달을 향해 포효하는 형상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은은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이 늑대 형상이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에 존재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언제 어디서 본 것인지 떠오르지 않았다. 이게 뭐야, 내 선물이야. 지은이 붙자 개는 고개를 갸웃하며 지은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개의 눈빛은 묘한 슬픔과 함께 어떤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마치 이 목걸이가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는 듯했다. 지은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목에 걸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목에 닿자 알 수 없는 뭉클함이 밀려왔다. 그네 입구에 붙은 안내문 주위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개와 함께 그곳으로 다가갔다. 안내문에는 신호건설이라는 거대한 로고와 함께 공원 재개발 계획이 적혀 있었다. 낡은 공원을 허물고 그 자리에 초고층 복합상가와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공원을 잃게 될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도 신호건설의 막강한 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지은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다. 공원이 사라지면 걔는 어디로 가야 할까? 자신에게 유일하게 위로를 주었던 이 공간마저 사라진다는 생각에 그녀는 불안해졌다.
그녀는 곁에 있는 개를 내려다보았다. 개 또한 공부문을 읽기라도 한 듯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이 개는 정말 똑똑하네. 지은은 중얼거렸다. 그때 어제 공원에서 만났던 강민호 기자가 지은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공부문을 꼼꼼히 읽고 있었다. 신우건설도 이들이 군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쾌감이 담겨 있었다. 강민호는 지은의 목에 걸린 늑대 목걸이를 보고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나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지은은 걔가 주었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건 그림자 보호단체의 상징인데 그림자 보호단체여. 지은이 되물었다. 네, 몇 년 전 갑자기 사라진 동물 보호단체입니다. 그들은 불법 동물 실험이나 밀매를 일삼는 악덕 기업들을 고발하는 일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멤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언론에서는 그저 작은 문제로 해체되었다고 보도했지만 저는 출구의 문점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지은 과계를 번갈아 보더니 그의 눈빛은 더욱 예리해졌다. 특히 신우건설익에 입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비슷한 시기에 동물 보호단체들이 사라지거나 특이한 개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신우건설이 단순한 건설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뒤에는 뭔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강민호의 말은 지은의 마음에 새로운 의문들을 불러일으켰다. 부모님의 죽음, 이 공원의 재개발, 그리고 이 늑대 목걸이, 이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개가 이 목걸이를 찾아왔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다. 지자님, 저희 부모님도 신우건설익과 관련이 있나요? 지은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강민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꼬마 아가씨의 부모님이라면 이 박사님과 김 박사님 말씀이신가요? 지은은 고개를 끄다 강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이런 저는 그저 이 공원 주변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건들을 쪼고 있었을 뿐인데 실은 이 박사님과 김 박사님의 죽음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저명한 생물학자 부부였습니다. 특히 이 박사님은 동물 생체 연구 분야의 권위자였죠. 그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은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신우건설의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부모님이 신우건설과 관련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녀의 가슴은 혼란과 함께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겪어 있던 개는 지은의 슬픔을 눈치챈 듯 그녀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비벼다. 개는 마치 내가 옆에 있어 라고 위로하는 듯 했다. 강민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저는 신우건설이 이 공원 아래에 뭔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원은 단순히 낡은 공원이 아닙니다. 이 박사님과 김 박사님의 연구실에 이 공원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우건설의 비밀 생체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은은 경악했다. 부모님의 연구실이 이 공원 아래에 숨겨져 있다니, 그리고 비밀 생체 연구라니.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공원에 왔던 희미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은 늘 공원의 특정 장소를 유심히 보고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곳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만 같다.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강민호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리고 꼬마 아가씨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지은은 개의 눈을 바라보았다. 개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지은은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고 싶었다. 그리고 이 계획가 자신에게 목걸이를 가져다 준 것이 어쩌면 부모님이 그녀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와드릴게요. 지은은 작은 목소리지만 굳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결정에 강민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고맙습니다. 우선 이기부터 이 녀석에게 쇠도우라고 이름 지어주는 게 어떻겠어요? 그림자처럼 비밀을 쫓는 우리의 동반자가 될 테니까요. 지은은 쇠도우를 쓰다듬었다. 쇠도우는 지은의 손길에 만족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이제 지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쇠도우와 강민호 기자와 함께 그녀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신우건설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낼 용기를 얻었다. 낡은 공원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진실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다음 날 지은은 학교를 마치자마자 쇠도우를 만나기 위해 공원으로 달려갔다. 쇠도우는 어김없이 벤치 아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은 쇠도우의 목을 쓰다듬으며 늑대 목걸이를 만져보았다. 목걸이는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쇠도우는 지은을 보자마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침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듯 간절했다. 쇠도우는 지은의 옷자락을 물고 공원 가장자리 버려진 놀이기구들 사이로 그녀를 이끌었다. 낡고 녹슨 미끄럼틀과 그네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다. 쇠도우는 낡은 시소 옆에 멈춰 서더니 코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녀석의 움직임은 매우 부산스러웠고 분명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했다. 쇠도우가 파는 곳을 바라보았다. 흙투성인 그곳에서 쇠도우는 낡고 작은 가죽 주머니를 파냈다. 주머니 안에는 건조지가 다 된 손전등 하나와 찢겨진 오래된 사진 조각,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진 금속 펜던트가 들어 있었다. 사진 조각에는 낡은 연구실의 풍경과 함께 힘이 아기 빛나는 실험 장비들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사진 한 귀통에는 날선 남자의 옆모습이 보였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해 보였다. 지은은 사진 속 남자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금속 펜던트의 문양은 늑대 목걸이의 문양과는 달랐지만 어딘가 유사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조직이 한 목표를 공유하는 듯했다. 그날 밤 지우는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둡고 습한 공간에 갇혀 있었다. 수많은 개들이 쇠창살 안에 갇혀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공포와 절교로 가득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쇠도우와 똑같이 생긴 개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 개는 계속해서 으르렁거렸지만 녀석의 몸은 무언가에 억눌린 듯 움직이지 못했다. 꿈속에서 지우는 한 남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사진 속의 그 남자였다. 남자는 차가운 눈으로 개들을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꿈의 마지막 순간 쇠도우와 똑같이 생긴 개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장면과 함께 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안돼 지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꿈은 너무나 생생했고 그녀의 마음은 공포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쇠도우가 찾아낸 물건들과 자신의 꿈에 대해 강민호 기자에게 이야기했다. 강민호는 사진 속 남자를 보더니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 사람은 김태식이라는 자입니다. 신우건설의 정무자. 사실상 신우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물이죠. 그는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적이 많았지만 매번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최근에는 신우건설의 비밀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비밀 프로젝트요. 지은이 물었다. 내 소문에 의하면 그는 특수훈련견들을 이용한 어떤 비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라진 개들이 모두 고가의 훈련견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 사진 속 연구실, 분명 신우건설의 비밀 연구실일 겁니다. 그리고 이 펜던트 이것은 신우건설의 비밀 조직,
블랙 섀도우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신우 건설의 모든 불법적인 일을 처리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죠. 지우는 섀도우를 보았다. 섀도우의 눈빛은 강민호의 말에 반응하듯 흔들렸다. 섀도우는 마치 꿈속에서 본 것들이 사실임을 증명하려는 듯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꼬마 아가씨의 꿈,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닐 겁니다. 강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마 섀도우의 기억이 꼬마 아가씨에게 전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섀도우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그도 신우 건설의 실험에 희생되었던 개들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섀도우가 실험견이었다니, 그리고 그가 꿈을 통해 자신의 기억을 그녀에게 전달하고 있었다니, 그녀는 섀도우와 자신의 연결고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섀도우는 갑자기 지우는의 손을 했더니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녀석의 몸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섀도우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지은과 나누고 있었다. 지우는 섀도우의 떨림을 통해 그의 두려움과 슬픔을 생생하게 느꼈다. 강민호는 지우에게 늑대 목걸이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늑대 목걸이는 자유의 늑대들이라는 동물보호단체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신우 건설의 동물 실험을 고발하려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꼬마 아가씨의 부모님도 그 단체의 멤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김태식 전무의 악행을 폭로하려다 희생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강민호의 말은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심어주었다. 그녀는 섀도우를 끌어안았다. 섀도우는 지은의 품에 안겨 그녀의 눈물을 하여 타주었다. 강민호는 지은의 손에 작은 USB를 쥐어주었다. 이 USB에는 제가 지금까지 모은 신우 건설과 김태식 전무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김태식 전무는 아주 교활한 인물이라 쉽게 자신의 꼬리를 잡히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마 김 전무의 비밀 연구실에 있을 겁니다. 비밀 연구실이요? 지은이 물었다. 네, 저는 이 공원 어딘가에 김 전무의 비밀 연구실이 숨겨져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곳을 조사하고 있는데 공원 아래에 뭔가 거대한 공간이 있는 것 같다군요. 섀도우가 꼬마 아가씨를 그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강민호는 섀도우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섀도우가 꼬마 아가씨에게 목걸이를 가져다주고 이 물건들을 찾아낸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닐 겁니다. 섀도우는 꼬마 아가씨의 부모님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고 김전무의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였다. 공원 입구에서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들어섰다. 강민호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섀도우가 찾아놨던 곳 주위를 맴돌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그들은 신우 건설의 블랙 섀도우 조직원들이 분명했다. 김태식 전무가 섀도우가 찾아낸 물건들을 회수하기 위해 보낸 것이 분명했다. 젠장 벌써 눈치챘군. 강민호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어다. 꼬마 아가씨 위험합니다. 김태식 전무가 섀도우를 찾고 있습니다. 섀도우는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중요한 증인이 될 테니까요. 섀도우는 블랙 섀도우 조직원들을 향해 날카롭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녀석은 지은의 손을 했더니 몸을 웅크렸다. 이곳을 벗어나야 해. 강민호가 지은에게 소리쳐다. 저는 이들을 유인할 테니 꼬마 아가씨는 섀도우와 함께 비밀 연구실을 찾아야 합니다. 강민호는 카메라를 들고 블랙 섀도우 조직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소란을 피웠다. 조직원들은 강민호에게 시선이 팔린 사이 지은은 섀도우와 함께 숲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다. 지은은 섀도우의 온기를 느끼며 몸을 떨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거대한 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섀도우는 그녀의 손에 든 펜던트를 할 텐데 그것은 마치 녀석이 그녀에게 내가 길을 알려줄게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들은 이제 진실을 향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할 참이었다. 블랙 섀도우 조직원들의 추격을 피해 지은과 섀도우는 숲 깊숙이 몸을 숨겼다. 숲은 낮에도 어두웠고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빛만이 스며들었다. 지은은 섀도우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심장이 불안하게 고동치는 것을 느꼈다. 섀도우는 지은의 불안을 아는지 그녀의 손을 핥으며 안심시키려는 듯했다. 녀석의 눈빛은 비록 짐승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놀랍도록 깊은 이해와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섀도우가 찾아낸 낡은 손전등을 켰다. 희미한 빛에 숲의 어둠을 밝혀주었다. 섀도우는 주저하지 않고 숲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갔다. 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다. 녀석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길을 찾아가는 듯했다. 지은은 섀도우의 뒤를 따라했다. 숲의 공기는 차가웠고 습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발밑에는 썩은 나뭇빛들과 젖은 흙이 뒤섞여 밟을 때마다 미끄러웠다. 지은의 어린 발은 숲의 험준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얼마나 걸었을까. 섀도우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거대한 바위가 뒤덮인 절벽 아래를 응시했다. 절벽의 한쪽 면은 동굴로 뒤덮여 있었고 그 동굴 사이로 희미하게 뚫린 동굴 입구가 보였다. 동굴 입구는 흙과 나뭇가지로 위장되어 있어 언뜻 봐서는 눈치채기 어려웠다. 섀도우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동굴 입구를 향해 몸을 돌렸다. 여기가 김태식 전무의 비밀 연구실이라는 거야. 지은이 묻자 섀도우는 고개를 끄덕이듯 지은의 손을 핥았다. 동굴 안은 더욱 어두웠다. 손전등의 희미한 빛에 겨우 앞을 비칠 뿐이었다. 섀도우는 지은의 발치에 바짝붙어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은 지하로 이어지는 길고 구불구불한 통로로 이어져 있었다. 통로의 벽면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고 낡고 녹슨 철문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다. 이곳이 자연적으로 생성된 동굴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기쇼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은은 불길한 기운에 몸을 떨었다. 마침내 통로 끝에 다다르자 거대한 철문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철문에는 신호건설생체연구소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섀도우는 철문을 향해 코를 킁킁 거리다니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빛을 향해 을흐른거렸다. 섀도우는 이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아는 듯 문 옆에 있는 낡은 패널을 앞배로 건드렸다. 패널에는 복잡한 숫자, 자판과 함께 지문 인식기가 달려 있었다. 지은은 절망했다. 문을 열 방법이 없었다. 그때 섀도우의 눈빛이 편했다. 녀석은 지은을 빨리 바라보더니 그녀의 손을 탔다. 그리고 섀도우는 다시 패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섀도우의 눈빛은 마치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은은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섀도우의 목에 걸린 늑대 목걸이를 만져보았다. 그리고 늑대 목걸이를 패널의 지문 인식기에 대었다. 놀랍게도 지문 인식기에서 녹색 불빛이 깜빡했다. 그리고 이내 철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숨을 들이켰다. 늑대 목걸이가 비밀 연구실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이 목걸이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김 박사, 즉 자신의 아버지와 연관된 어떤 중요한 열쇠의 힘을 의미했다. 철문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지하 연구실이 그들을 맞이했다. 연구실은 버려진 지 오래된 듯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기계들은 낡고 녹슬어 있었다.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여전히 음침하고 오사했다. 수많은 쇠창살이 박힌 우리들 할 수 없는 약물이 담긴 유리병들 그리고 실험 도구들이 널려 있었다. 지은은 우리 안을 들여다보았다. 쇠창살 안에는 오래된 동물 사료 그릇과 낡은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다.
이곳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스러운 실험을 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지은의 시선은 연구실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책상으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인 컴퓨터와 함께 낡은 가죽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이 박사 연구 일지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것은 분명 그녀의 아버지의 일지였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연구 일지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1814일 팩사실 델888 산이 데이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 시은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다. 신우건설이 라오 프로젝트를 통해 특수 유전자 변형 생명체를 만들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고도로 훈련된 겔들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인간의 지능과 감정, 그리고 신체 능력을 뛰어넘는 존재를 만들려 했다. 아버지의 일지에는 실험 과정에서 수많은 개들이 고통받고 죽어갔다는 잔혹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김태식 전부가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을 납치하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전무는 레어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인간의 유전자까지 탐내고 있다. 그는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의 유전자를 원하고 있다. 그들의 유전자가 레어에게 이식되면 런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명령에 완벽하게 복종하는 살상병기가 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 나는 이 끔찍한 계획을 막아야 한다. 특히 내 딸 지우니까 그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다. 지우는 자신의 손에 들린 일지를 보며 몸을 떨었다.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강민호 기자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신호건설의 잔혹한 실험을 막으려다 희생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무언가를 주입하고 있는 김태식 전무의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강렬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그녀의 꿈속에서 보아트 장면들이었다. 어둡고 습한 연구실, 고통받는 개들, 그리고 김태식 전무의 차가운 눈빛. 그 기억들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쇄도우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그녀의 아버지의 모습도 있었다. 아버지는 쇄도우가 갇혀있던 우리 앞에 서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쇄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쇄도우는 실험견이었어. 그리고 아빠가 쇄도우를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때 쇄도우는 지훈의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다. 쇄도우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쇄도우의 눈을 통해 지훈은 김 박사의 마지막 기억을 모았다. 아버지는 쇄도우에게 자신의 유전자와 함께 지우는 유전자를 이식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쇄도우에게 딸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다. 쇄도우의 몸에 심어진 것은 단순한 유전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희망, 그리고 신우건설의 비밀을 폭로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였다. 쇄도우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자 지우는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살아있는 증거 쇄도우의 어떤 것이다. 쇄도우는 쇄도우를 끌어안았다. 쇄도우의 몸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박동은 지우는 제 심장과 함께 울렸다. 러 프로젝트, 사라진 개들, 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쇄도우.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하나의 진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김태식 전무는 쇠도우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를 다시 손에 넣어 자신의 비밀을 영원히 감추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지하 연구실의 문이 다시 한번 묵직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외부에서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듯 했다. 블랙 쇠도우 조직원들이 그들의 위치를 찾아낸 것이 분명했다. 쇠도우는 쇠도우를 바라보았다. 쇠도우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김 박사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 쇠도우는 보호하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쇠도우는 쇠도우의 목에 걸린 늑대 목걸이를 꽉 쥐었다. 이제 그들은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지하 연구실의 철문이 콩콩 거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블랙 쇠도우 조직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격렬한 움직임이었다. 지우는 쇠도우의 옆에 바짝 붙어 몸을 웅크렸다. 쇠도우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철문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감히 내 주인을 해치려 하다니라고 외치는 듯한 맹수의 분노와 결의로 가득했다. 지우는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쳐 올랐다. 아버지의 일지에서 읽었던 쇠도우에게 이식된 공감 능력이 바로 이것일까? 그녀는 쇠도우의 분노를 자신의 것인 양 생생하게 느꼈고 그와 동시에 그녀의 몸속에서도 알 수 없는 에너지가 꿈틀거렸다. 마침내 철문이 거대한 병음과 함께 안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먼지가 좌우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검은 옷을 입은 권장한 남자들이 연구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선두에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바로 김태식 전무였다. 그의 입계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눈은 쇠도우를 향해 광기 어린 집착을 드러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아낼군. 내 최고 걸작 김태식 전무가 싸늘하게 말했다. 그의 시선은 쇠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쇠도우, 너는 내 프로젝트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나의 가장 완벽한 피조물이다. 감히 나를 배신하고 도망치려 하다니. 그리고 너 꼬마 아가씨, 감히 나의 비밀에 손을 대려 하다니. 죽음을 자초하는구나. 지우는 몸을 떨었다. 김태식 전무의 살기 어린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쇠도우는 지우는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에 나서서 김태식 전무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쇠도우는 당신의 피조물이 아니야. 그는 아빠의 유언이자 희망이야. 지훈이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그녀의 목에 걸린 늑대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유언 희망 웃기는 군. 내 아버지는 나를 배신한 어리석은 과학자에 불과했어. 그는 로 프로젝트의 핵심인 너의 유전자를 쇠도우에게 이식함으로써 나의 완벽한 살상 병기를 망쳐놓았다. 하지만 괜찮아. 이제 너를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너의 유전자를 쇠도우에게 다시 이식하면 그는 나의 완벽한 병기가 될 것이다. 너의 능력을 통해 그는 통제 가능한 존재가 될 테니까. 김태식 전무의 눈빛이 광적으로 번뜩였다. Efendim Planetasının planetesini getirtiyor. 3년 고시란을 울렸다. 태트는 드서제. 김태식 전무의 뒤에서 나타났다. 그는 블랙쇠도 조직원들의 감시를 뚫고 몰래 연구실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당신의 모든 만행을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태준은 손에 든 서류철을 흔들었다. 김태식 전무는 태준의 등장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에 비우셨다. 겨우 저런 하찮은 종이 조각 몇 개로 나의 거대한 계획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어리석은 건 나는 이 모든 것을 수십 년간 준비해왔다. 나의 뒤에는 태성그룹의 모든 권력이 있다. 너 따위가 감히 나를 막을 수 있을 줄 아느냐. 김태식 전무는 손짓했고 블랙쇠도 조직원들이 태준에게 달려들었다. 태준은 필사적으로 조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때 쇠도우가
맹렬하게 포효하며 태준을 향해 달려드는 조직원들을 향해 몸을 던졌다. 쇄도우는 거대한 몸으로 조직원들을 날려버렸고 그의 발톱과 이빨은 무자비하게 적들을 공격했다. 쇄도우는 더 이상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의 몸속에는 김 박사의 지혜와 수아의 용기, 그리고 모든 희생자들의 분노가 깃들어 있는 듯했다. 하지만 블랙 쇄도우 조직원들은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특수 제작된 전기 충격기와 금을 이용해 쇄도우를 지압하려 했다. 쇄도우는 필사적으로 맞췄지만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이자 점차 힘이 빠지는 듯했다. 그의 몸에 전기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쇄도우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의 거친 몸에서 상처가 터져 피가 흘러내렸다. 쇄도우 안도의 지은이 절규했다. 그녀는 쇄도우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느끼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쇄도우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끌어안았다. 바로 그 순간 여울의 몸에서 강력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지하 연구실 전체를 휘도pos고 모든 전자기기가 오작동을 일으켰다. 전등이 깜빡이다 꺼지고 컴퓨터 서버에서 스파크가 튀었다. 지은의 능력은 단순한 전자기기 교란을 넘어 주변 환경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조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녀의 분노와 슬픔이 에너지가 되어 폭발하는 듯했다. 김태식 전무는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저 아이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다니. 김 박사가 쇄도우에게 이식한 것은 단순히 공감 능력이 아니었어. 그 이상의 힘이 잠재되어 있었던 거야. 지은의 눈빛은 푸른 빛으로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몸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힘을 느꼈다. 그녀는 쇄도우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었다. 쇄도우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공중으로 떠올라 지은의 푸른 빛과 섞였다. 그 빛은 점차 강력해져 거대한 에너지 파장이 되어 블랙 쇄도우 조직원들을 향해 날아갔다. 조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들의 몸은 마치 강력한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했다. 김태식 전무는 지은의 능력이 압도되어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다. 그때 쇄도우는 쓰러진 몸을 일으키려 했었다. 그의 눈은 김태식 전문을 향해 불꽃을 뿜는 듯했다. 쇄도우는 김태식 전문의 말행과 그로 인해 희생된 모든 영혼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었다. 쇄도의 머릿속에서 김 박사의 마지막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버지는 쇄도우에게 마지막 힘을 다해 무언가를 이식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유전자가 아니었다. 김태식 전문의 모든 비리와 잔혹한 실험의 증거들이 담긴 기억의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조각은 지금 쇄도우와 연결된 지은의 의식 속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지은의 눈앞에 김태식 전문의 모든 악행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부모님의 죽음, 사라진 아이들, 고통받는 동물들, 그리고 신우 건설의 검은 비리들. 모든 진실이 그녀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녀는 분노에 몸을 떨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기억을 강민호 기자의 카메라를 통해 세상에 폭로해야 함을 분노적으로 깨달았다. 태주는 쇄도우와 지은을 보며 경악했다. 그는 지은이 가진 놀라운 능력에 합도당했다. 그의 손에 들린 카메라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태주는 김태식 전문가 무력화된 틈을 타 그의 주문 위에서 작은 USB를 빼냈다. 김태식 전문가 러 프로젝트의 모든 핵심 자료를 백업해 두었던 USB였다. 이게 다였어.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꽉 쥐었다. 이 USB와 지은의 증언, 그리고 쇄도우의 기억이 합쳐지면 김태식 전문이 모든 악행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이었다. 그때 김태식 전문이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쓰러진 조직원들 사이에서 겨우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스위치가 들려 있었다. 너희들이 모든 진실을 안다고 해도 소용없다. 이 모든 연구실을 폭파시켜버리면 모든 증거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영원히 이 지하에 묻히게 되겠지. 김태식 전무는 스위치를 누르려 했다. 그 순간 쇄도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김태식 전무에게 돌진했다.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쇄도우는 자신의 몸으로 김태식 전문을 덮쳤다. 그의 이빨이 김태식 전무의 팔을 물어 뜯었다. 김태식 전무는 비명을 질렀고 스위치는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쇄도우 지은이 절규했다. 쇄도우는 김태식 전무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이었다. 김태식 전무는 칼을 꺼내 쇄도우의 옆구리를 찔렀다. 쇄도우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지만 김태식 전문을 놓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김태식 전문을 바닥에 내리고 잤다. 김태식 전문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쇄도우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는 피가 솟구쳐 나왔다. 지은은 쇄도에게 달려가 그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그 여의 푸른빛 에너지가 쇄도우의 상처를 감쌌지만 역부족이었다. 쇄도우의 눈빛이 흐려졌다. 그는 지은을 향해 마지막으로 눈을 깜빡였다. 그 눈빛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수아의 평화로움, 그리고 지은을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쇄도우는 지은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쇄도우 안도의 지은은 절규했다. 그 여의 눈물은 쇄도우의 피와 뒤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쇄도우의 희생은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 순간 지하 연구실 위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민호 기자가 신고를 한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여정은 마침내 끝을 향하고 있었다. 쇄도우의 희생은 지하 연구실의 정적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절규보다 더 큰 울림으로 지은의 가슴을 짓눌렸다. 그 여는 쇄도우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고 흐늘겠다. 쇄도우의 눈은 여전히 금녀를 향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마지막까지 지은을 지키려 했던 그의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와 눈물이 뒤섞여 쇄도우의 회색빛 갈기를 적시웠다. 태주는 옆에서 이 모든 비극을 목격하며 말없이 지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눈에도 슬픔과 함께 복수심이 타올랐다. 그는 쇄도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김태식 전무의 악행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다짐했다. 김태식 전무는 쇄도우의 마지막 공격으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지은의 능력에 의해 마비된 블랙 쇄도우 조직원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지하 연구실 위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강민호 기자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 것이 분명했다. 잠시 후 병음과 함께 연구실 입구가 열리더니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연구실 내부를 보고 경악했다. 쓰러진 조직원들과 피투성이 된 쇄도우,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있는 지은을 보며 경찰들은 긴장했다. 태주는 즉시 경찰에게 다가가 김태식 전무와 블랙 쇄도 조직원들을 가리키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손에 든 소류철과 USB를 건네며 신우건설의 만행이 담긴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신우건설의 비리를 은폐하고 잔혹한 생체 실험을 자행한 범죄자들입니다. 제 여동생과 이 아이의 부모님도 이들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게 쇄도우. 쇄도우는 이 모든 진실을 품고 있던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경찰들은 태준의 증언과 소류철의 내용, 그리고 지하 연구실의 참혹한 현장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태식 전무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정신을 잃은 블랙 쇄도 조직원들도 차례로 연행되었다. 경찰은 즉시 태성그룹 본사도 수사 인력을 파견했다. 신 이사의 체포에 이어 김태식 전무의 체포와 지하 연구실의 발각은 태성그룹의 거대한 비리사수를 끊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지우는 여전히 쇄도우의 격을 떠나지 못했다. 경찰들이 쇄도우의 시신을 수습하려 하자 지우는 필사적으로 쇄도우를 놓지 않았다. 안 돼요. 쇄도우는 제 가족이에요. 지우는 목소리는 슬픔으로 갈라졌다. 태준이 지우는을 달랬다. 지우나 쇄도우는 이제 편히 쉬고 싶을 거야. 우리가 잘 보내주자. 쇄도우의 몸은 조심스럽게 들고 새실려 연구실 밖으로 옮겨졌다. 지우는 쇄도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쇄도우가 남긴 모든 기억과 감정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용기, 그의 희생, 그리고 그녀를 향한 그의 조건 없는 사랑. 쇄도우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의 유언이자 그녀의 가장 든든한 수저였으며 그녀가 잊었던 과거를 찾아준 존재였다. 며칠 후 언론은 연일 신우건소의 비리와 김태식 전무의 잔혹한 생체 실험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라졌던 동물보호단체 자유의 늑대들의 진실과 이지은의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박태준의 여동생 박수아의 비극적인 희생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졌다. 김태식 전무는 물론 그와 결탁했던 신우건소의 모든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고 신우건소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꼈다. 지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민호 기자는 그녀의 방송을 통해 진실을 세상에 알린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은이 겪은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은에게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태준 또한 지은의 격을 지켰다. 수아의 죽음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지은과 최도우를 통해 그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지은에게 진정한 오빠이자 가족이 되어 주었다. 최도우는 언덕 위 사자상 옆에 묻혔다. 마을 사람들은 최도의 무덤에 모여 그를 추모했다. 그들은 최도우가 단순히 무서운 유기견이 아니라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영웅임을 깨달았다. 사자상은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기억하고 희생을 기르는 추모비가 되었다. 사자상의 눈은 여전히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눈빛은 평화와 희망을 담고 있는 듯했다. 지은은 최도우의 무덤 앞에 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목이 걸린 늑대 목걸이는 여전히 그녀의 심장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최도우가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살아가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버려진 지하 연구실을 개조하여 로 재단이라는 이름의 동물 보험이 연구시설을 설립했다. 리오 재단은 신우 건설의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동물들을 보호하고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이 되었다. 강민호 기자는 로 재단의 명예이사로 참여하여 재단의 활동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고 태준은 재단의 실무를 총괄하며 지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린 시절의 슬픔 대신 강인함과 지혜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로 재단의 수장으로서 수많은 동물들을 구하고 인간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섰다. 그녀는 쇄도와의 연결을 통해 얻은 특별한 공감 능력을 활용하여 동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녀는 쇄도우가 준 마지막 선물, 즉 공감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 노력했다. 어느 맑은 날 지은은 태준과 함께 언덕 위 쇄도우의 무덤을 찾았다. 무덤계는 언제나 싱싱한 꽃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쇄도우의 이름을 부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쇄도우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아. 네가 준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으니까. 그때 그녀의 늑대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났더니 쇄도우의 무덤께서 한 줄기 푸른 빛이 피어올랐다.
그 빛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듯 했지만 쇠도우의 온기를 느꼈다. 쇠도우는 사라졌지만 그의 영혼은 쇠은의 곁에 영원히 머물러 있었다. 쇠는 태준과 함께 언덕을 내려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 있지 않았다. 쇠도우의 희생을 통해 어둠 진실과 사랑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그들은 그 의미를 따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바닷가 마을 위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치유와 용서,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알리는 희망의 빛이었다. 쇠도우의 마지막 숨결로 함께 지하 연구실을 감싸던 긴장감은 서서히 걷히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경찰들은 김태식 전무와 그의 잔당들을 연행했고 지하 연구실은 태성그룹의 모든 비리와 잔혹한 실험의 증거로 봉쇄되었다. 언론은 연일 신우건설의 충격적인 진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김태식 전무는 물론 그와 결탁했던 모든 고위 관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태성그룹은 해체되었고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재산은 희생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환수될 예정이었다. 온 세상이 이 거대한 비리 사건에 경악하면서도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꼈다. 지우는 쇠도우의 시신을 언덕 위 사자상 옆에 직접 묻어주었다. 쇠도우의 무덤개는 늑대 목걸이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 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나무펜 말이 세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쇠도우를 두려워했지만 지은의 방송과 태준의 증언을 통해 쇠도우가 사실은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의 집합체이자 진실을 위해 싸운 영웅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사자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자상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희생된 모든 생명들을 기리고 진실의 승리를 상징하는 숭고한 추모비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쇠도우의 무덤가를 찾아 헌호하며 그를 추모했다. 지은은 더 이상 외로운 구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자신에게 숨겨진 놀라운 능력인 공감 능력을 깨달았다. 이 능력은 쇠도우와의 깊은 유대감을 통해 발현되었으며 그녀는 이를 통해 동물의 감정을 이해하며 그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너의 희생이 가져온 평화를 지키고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버려진 지하 연구실을 개조하여 로 재단이라는 이름의 동물 보호 및 연구시설을 설립했다. 로 재단은 신우건설의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동물들을 보호하고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되었다. 박태주는 여동생 수아의 죽음이라는 기쁜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쇠도우와 지은을 통해 수아의 영혼이 평화를 찾았음을 알고 위안을 얻었다. 그는 탐정사무소를 폐쇄하고 로 재단의 일을 도왔다. 그는 지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때로는 오빠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수아의 죽음은 그에게 슬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는 지은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갔다. 강민호 기자는 태성그룹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후 언론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로 재단의 명예이사로 참여하여 재단의 활동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고 그의 기사들은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지은의 용기와 쇠도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월이 흘러 지은은 어느덧 어엿한 22살의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린 시절의 슬픔과 불안되신 강인함과 지혜로움,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로 재단의 수장으로서 수많은 동물들을 구하고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섰다. 그녀의 능력은 점점 더 섬세했죠. 단순히 동물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과거의 단편적인 기억까지도 일관해 수있게 되었다. 그녀는 쇠도우가 준 마지막 선물, 즉 공감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 노력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열정에 동참했다. 바닷가 마을은 이전의 고요함과 평화를 되찾았다. 공원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공원 곳곳에 심어진 새로운 나무들처럼 희망을 키워나갔다. 언덕 위 사자상 옆, 쇠도우의 무덤계는 언제나 싱싱한 꽃들이 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희생의 언덕이라 부르며 진실을 위해 싸웠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했다. 어느 맑은 오후, 지우는 태중구와 함께 언덕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조약돌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 쇠도우에게 샌드위치를 내밀었을 때 그녀의 발치에 놓여 있던 바로 그 돌멩이였다. 지우는 돌멩이를 하늘 높이 던졌다. 돌멩이는 아름다운 폼을 손을 그리며 바다로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하지만 깊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의견은 든든한 태준이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쇠도우의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의식 속에서 쇠도우의 따뜻한 청아 김 박사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수아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다. 모든 비극 속에서도 희망은 싹뜨고 사랑과 용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리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던 진실은 결국 작은 소니에서 시작된 거대한 파동을 통해 빛을 보게 되었다. 바다 위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다. 붉고 푸른 빛이 하늘과 바다를 수놓으며 황홀한 풍경을 자아냈다. 그것은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이 피어나는 순간을 축복하는 빛이었다. 지은과 태주는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언덕을 내려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미래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진실과 희망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